건축법이 7문제 출제되는데 이걸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건축법이 7문제 출제되는데 이걸 많이 해놓으시면 이쪽에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문제나 7문제 전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게 해결되시면 그 다음에 주택법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이 세 과목의 세 가지 법률에 대해 좀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국토계획법이 정리되면 도시개발법은 또 만만해집니다. 도정법은 좀 힘든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중개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어는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중점 잡으신다고 하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을 초장에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좀 안정적인 점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456페이지에 13 고층 건축물을 함께 봐주십니다. 고층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30층부터 120m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층수, 높이 기준으로 고층 건축물을 판단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14번 초고층 건축물 찾으셨죠? 456페이지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높이 층수가 50층 이상일 때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일 때는 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번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을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시다 보면 층의 구분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 개 층으로 하는데 우리 학원 건축물의 층고가 4m입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4면 120 나옵니다. 이런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저 고층 건축물 중에 50층이 아니라면 30층 이상이지만 49층밖에 안 된다면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을 준초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법률 용어에 있어서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쓰게 되면 뒤에 나온 말을 부정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구분하셨다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죠. 그래서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고층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아파트 분양하거나 상가 분양하게 되었을 때 진짜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준 역세권에 상가 분양한다 그렇게 광고하는 분 계시거든요. 역세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솔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요즘 강남 사구라 불리우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동구에 계신 분들은 참 억울했습니다. 자기들도 강남인데 강남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준강남이라 불렸던 곳이 있습니다. 강남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준이란 말 쓰게 된다면 뒤에 나온 단어를 바로 부정하는 개념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16 한옥 특별건축구역 유지관리는 잠깐 확인만 하십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소유자 동원해 놓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승인부터
가로부터 멸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주변에 상가나 주택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건축 공사는 사용 승인 받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저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를 공사 중이라 하고요. 이 공사 중에 안전 등을 고려해서 건축법의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는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죠. 언제까지 사용한다? 멸실될 때까지. 철거 시가 아니라 멸실될 때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저 사용 승인 이후부터 멸실될 때까지의 개념을 유지관리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런 유지관리 도중에 가끔 단독대 옥상에 옥탑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옥탑방을 건축 허가 없이 함부로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심한 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건물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물과 일체되지 않은 옥탑방도 날아가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저 유지 관리 기간 동안에도 건축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뭘 한다? 유지 관리라 표현하게 되고 사용 중인 경우에도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공사 중이란 개념과 사용 중이란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중이죠.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도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유지 관리 기간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실내 건축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20번, 21번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나왔는데 27회 때와 29회 때 시험에 각각 출제했습니다.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쪽으로.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 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중이라 표현합니다. 그 대중이라는 말과 똑같은 개념이 다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필요 있죠.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29회 때 시험에 나왔다면 30회 시험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454페이지 봐주십니다. 1번 지하층과 3번 주요 구조부를 함께 보십니다. 지하층은 그냥 개념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기까지만 확인해 놓습니다. 454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454페이지 봐주십니다. 도를 따라 형성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 대지가 평지인 경우가 있고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한 개층이 지표면 아래 존재한다면 지하층이고 지표면 위에 존재한다면 지상층인데 반지하라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지하 구조에 대해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5층 바닥은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집니다. 그래서 발을 올려놓는 이 부분을 바닥 윗면이라 하고 6층 올라가시면 6층에 발을 올려놓는 바닥 윗면이 있습니다. 층 높이 층고를 계산하게 되면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높이라 표현합니다. 그런 층고가 만약 4m인데 이쪽부터 바닥까지의 깊이가 1m이고 이쪽부터 바닥까지 깊이가 2m라고 하면 이를 평균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로 나누면 1.5m이거든요. 그러면 층고에 2분의 1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지하층이 되게 됩니다.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1.5밖에 되지 않는다면 얘는 뭐다?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대신 저 평균 높이가 2m 이상 3m라고 하면 그때는 지하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층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절반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지하층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주요 구조부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복, 지붕틀, 주계단 이러한 것들을 주요 구조부를 하는데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의 뼈대, 중요한 구조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사익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추천 없습니다. 작은 보, 차형, 옥외 계단 등은 제외한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 밑은 바로 무엇입니까? 땅이거든요. 그 바닥의 경우는 무너질 염려 없기 때문에 주요 구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골격,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최하층 바닥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봐주십니다. 1번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2번 건축 면적 사셨죠? 건축 면적을 우리 흔히 건평이라 표현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바닥 면적이라는 것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층이 5층이거든요. 5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 있다면 그것을 5층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연면적 사셨죠? 양가 1번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각 층이란 말은 각각이란 말을 말하는데 건물이 지하 2개 층, 지상 8개 층으로 구성되었다면 그 10개 층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뭐란다?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구분하고 마십니다. 도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대지에 건물이 지하 2개 층, 지상 4개 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전체 건축물 층수는 6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개 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뭐란다?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 전체 크기를 설명하게 되면 연면적이라 표현해야 되고, 만약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의 전체 크기를 설명하게 되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은 연면적이라 표현하면 건물 전체 크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학원 크기를 말하고자 한다면 연면적은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학원 크기에 대해서는 건물 한 동의 일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만의 크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고 건물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한다면 연면적 합계라는 말로 각각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건물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틀립니다. 각층이란 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란 말 사용했을 때 그때 연면적에 관한 기본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높이, 층수란 말이 각각 나오게 되는데 얘들은 다음 1월 달에 해 나가시는 쪽으로 하십니다. 잠깐 이렇게만 봐주십니다.
우리가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최대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최소한 2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있다면 그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 공작물은 모두 건축물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일정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시는데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건축물과 함께 있을 때만 공작물이 건축물이고 분리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이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지붕 등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건축법을 당연 적용해야 되죠. 다만 지붕 있는 건축물 중에 5개 형태의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지정 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유지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아닌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톨게이트로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셨던 게 철도, 궤도, 선로 부지입니다. 궤도는 지하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철도 역사는 원래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선로 부지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앞에. 그래서 이 철도 역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저 철로 부지에 고가 설치해 놓고 철도 역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철도 부지에 직접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천 구역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수문 조작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가끔 우리 한강 고수부지 방문하시면 편의점 하나씩 있는 것 있죠. 걔는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하천구역 안에 뭐만? 수문 조작실에 대해서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구역에 존재하는 수문 조작실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있다면 반미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포 미니스탑. 들어본 적 없으신가 봅니다. 한강 기준으로 서울 동쪽 끝에서 그리고 서울 서쪽 끝에서 열심히 자전거 타고 열심히 달리시면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반포이거든요. 그러면 1-2시간 자전거 타고 오셨다고 하면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그렇게 별미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맛있었기보다는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반미점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 하천구역의 뭐만? 수문 조작실에 대해서만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얘가 28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29회 시험에는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내년 시험에는 나올만 합니다. 대신 얘보다 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뻥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시험에 공작물에 관한 사안들은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아마 3월달에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요약 그리고 문제 풀이 때 한번 들어놓으시면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 건축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로속에 있는 긴 지문 달지 않고 일정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일정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 5가지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최근 톨게이트가 무인화 시스템으로 갖춰진 경우도 있고, 그런 톨게이트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통행료를 10만원짜리 수표로 내신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리고 잔돈 거스를 줄 동안 잠깐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마디 하기 위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교통체증 원인이 된다 해서 요즘 톨게이트 시설에는 젊은 분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지긋한 분들만 채용하고 계시는데, 만약 내가 미인인지 미인이 아닌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입사 원서를 한번 내보시면 채용 여부에 따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경우는 건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우선 우리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무엇이다?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도 있지만 참 다양한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층수, 높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 무엇이 있다? 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경우는 고층 건축물이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 40층짜리라고 하면 준초고층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 등에 화재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재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고층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양한 소방 설비를 자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고층 건축물 만들게 된다면 공사 비용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4층짜리 건물 건축했을 때 평당 공사 단가가 만약 100이라면 얘가 11층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평당 공사 비용이 800에서 900 정도 발생합니다. 얘가 50층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평당 공사 비용이 1500에서 1600 듭니다. 왜냐하면 건물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기준이 서로 다르거든요. 월세. 그래서 제2롯데월드 가보시게 되면 월세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와 주변 건물 임대료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시고 우리 시험용으로서 층수도 높이 기준으로 고층 건축을 판단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누가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걸어주십니다. 다만 나중에 모의고사 출제할 수 있는데 그 모의고사 용도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한 3월 달에 또는 4월 달에 한번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뭐란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 그 정도만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부속 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이라는 말을 함께 보셨는데, 저 부속 건축물은 주물입니까? 종물입니까?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종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저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면 종물에 해당된다면 독자적인 가치, 판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대지에 부속 건축물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대지이시 건물 있는 대지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종 관계를 따져주시는 게 부속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지하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영 아닙니다. 남북 대치 현상이 워낙 심각하다고 하면 방공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하층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하층을 만들고자 한다면 일반 건축 공사비의 1.5배에서 2배 정도 발생합니다. 지하수 분출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 물의 노출과 관련된 방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고 집안이 탄탄한 곳이라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김해시 쪽에 오피스텔 2동 만들어놨는데 그 오피스텔 한 동이 피사의 사차처럼 기울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 만든 장소가 한 50년 전에는 바다였습니다. 부산이라는 게 확장되면서 다양한 간척 사업을 한 적이 있고 그거에 메꿔진 곳이거든요. 연약지층이라고 하면 집안 강화와 관련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예전에는 참 중요한 개념이지만 요즘은 있건 없건 좀 별도의 개념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시험 출제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건설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지표면 아래란 말과 2분의 1 이상이라는 말을 봤을 때 지하층을 판단한다는 점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 설비 중에 중요한 것을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5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2단이다. 아니다. 최하층 바닥은 바로 밑이 땅입니다. 바닥 붕괴될 염려 없겠죠.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발코니를 침실로 바꿀 수 있는 건축물은 오직 뭐만? 주택. 그리고 이 주택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셨던 게 있습니다. 여기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광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몇 개씩 있다? 4개씩. 광해 단독주택은 협예 단독주택과 하숙집이라 불리는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우리 상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 다가구주택이나 다세주택 가능합니다. 그중에 우리 학원 뒤편에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 3층짜리입니까? 4층입니까? 학원 뒤편에 길 건너편에 상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층이다 3층이다 몇 층인지 세어본 적 없습니다. 상가 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뭐란다? 다가구주택이랍니다. 그러면 상가를 사용하는 층수는 빼버리고 순수하게 주택을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로서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그것을 다가구주택이라는데 이 다가구주택이 보통 상가주택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장에 살고 있는 관절을 공관이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4가지가 광해 단독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층이 아니면 연립 다세대입니다. 동당 바다 면적 합이 660m 초과면 연립, 660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있죠. 그래서 건축법상 공택은 아연닭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란다? 건축물의 규모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련 행위 기억나시죠? 특히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아지게 되면 그 건축 행위를 개축 또는 재축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원인으로 하면 개축이고 천재지변적으로 멸실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재축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종전과 똑같거나 종전보다 규모 작아지게 되면 그 일체 행위를 개축 또는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면적 동일하고 층수, 동수, 높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예전보다 초과되더라도 재축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축이라 함은 세 가지 형태를 신축이라 했습니다. 완전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는 것, 기존 건축물 철거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부 철거입니까? 전부 철거입니까? 철거란 말 나오게 되면 전부 철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철거한 상태에서 종전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모가 예전보다 커진 것이 있다면 모두 신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속 건축에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소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대지에 기존 건물 존재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규모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모두 증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축이란 말은 없죠. 뭐만? 이전. 주요 구조 배치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뭐란다? 이전.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지금 생각 불가능합니다. 대신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될 당시는 한 10평, 15평짜리 목조 건물 그렇게 많았거든요. 옮겨 짓는 것 아주 소홀했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선 이전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총 5개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소하게 되면 개축, 재축입니다. 철거를 원인으로 한다면 개축, 멸실을 원인으로 한다면 재축.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건물을 훼손했다면 철거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멸실로 각각 판단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손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하셨는데,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손은 고치는 것이죠. 그 고치는 정도가 너무 심하면 증축, 개축, 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고치면 대손입니다. 너무 작게 고치면 소손입니다. 그래서 대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받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소손에 해당된다면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고쳐 증축, 개축, 재축이 되었다면 증축, 개축, 재축과 관련된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손과 관련된 허가 대상 못 된다라는 것 잡아놓으시고, 저 대손의 종류는 총 몇 개이다? 9개입니다. 벽 4개였습니다. 3개였습니다. 계단, 그리고 아직 교재에서는 법은 안 바뀌었지만 그냥 미관지구는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한옥마을을 뭐란다? 경관지구랍니다. 우리 한옥마을과 관련되어서는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죠. 생각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 5주 전에 이야기여가지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3, 계단, 경관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여기 벽과 관련되어 수선 변경 시에 30조메타라는 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려벽과 외벽 마감 재료라는 말 기억하시고, 경계벽이라는 말 보게 되면 앞에는 주차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택 나왔을 때 대손에 포함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방화벽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각각 수선 변경하게 되었을 때 3개 이상이라면 대손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안의 건축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 시에 대손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하시는데,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해나가십니다. 벽 3, 계단, 경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해결되셨다고 하면 우리 교재 편제에서는 별도 용어 정해 나왔던 리모델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건축물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 고치는 것으로서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하면 고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수선, 증축, 개축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모델링 개념에 재축이란 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수선과 관련되어 심하게 고치면 증축, 개축, 재축이었죠. 심하게 고치게 되면 증축, 개축, 재축이고 신축이라는 개념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과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는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한다. 재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꼭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이란 말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 결정된 건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했습니다. 저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작성된 이후에 용도 변경하는 것이죠.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시군구청장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는 자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작성,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사용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에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만약 경기도지사 나오거나 서울특별시장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시군구청장이 용도 변경의 관할 관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용도 변경 시에는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인데 그 시설군 구분으로 9가지 있었습니다. 자산, 전문, 영도, 건축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자산 관리 맡겠다 그렇게 광고하게 되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지켜보시겠습니까? 지켜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어디 펀드 넣으셨는데 지금 한 70%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신 겁니다. 어디는 반토막 난 펀드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전문적으로 영업 관리하는 곳이 있고 영업 전문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경제 동향 등을 교육하는 자 건축입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역 건축이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출제 경향 보게 되면 한 번 시험에 나오면 얘는 3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제가 장담 드릴 게 있다면 얘는 29회 때 시험에 나온다 뻥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올해 나올 겁니다.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종류와 관련되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9회 때 시험에 냈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늘상 자주 시험에 내는 게 고층 건축물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번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모의고사 출제하는 것도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4월달 정도에 한번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발코니에 관한 개념이 있는데 아마 올해 시험에 낼 수 있다고 하면 이 요건과 관련되어 발코니에 관한 사항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부도 함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사실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매년 시험 나오는 것이 이쪽입니다. 다만 얘는 지금 우리 기억하시길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이러한 것들이 건축물 크기를 판단하는 요건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올해 출제된 것을 고려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문제, 3문제가 꼬박꼬박 시험 나오는 것이 이쪽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올해 개정되었는데 올해 시험에는 안 나왔거든요. 최근 개정사항이 올해 시험 안 나왔다고 하면 30일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느낌상 계속 안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쉬었다가 절차 잠깐 하고 주택법 하고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